안녕하십니까. 연근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이평의 손경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체계 컨설팅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세 가지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소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처벌하는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보다 징벌적 개념으로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큰 골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목적입니다. 제1조를 보시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주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어서 경영 책임자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또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대표이사가 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사업을 대표, 총괄,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경영 책임자는 형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책임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근해업의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어선주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선주 분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장님에 대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장의 경우 선원과 선주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이중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선장님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어선주이면서 선원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선장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 책임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책임과 권한 그리고 기업 의사결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자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근해업의 경우에는 대형 선망 수협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부터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근해업에서 대형 선망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모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부 연근해업 업종에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 이러한 자격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자 한 명으로 카운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등기, 비등기 임원 또는 전문 경영인 등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처벌을 하게 되는 중대재해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몇 가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산업법의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승선 중 직무의 경우도 보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사망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직무상 사망뿐만 아니라 승무 중 직무의 사망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에 해당되고 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승무 중 직무의 사망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도 모든 질병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특정하고 있는 24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급성 중독, 독성 간염, 그리고 압착증, 산소 결핍증, 방사선증, 열사병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세부적인 조치는 중처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두 번째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할 것, 그리고 개선 가능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할 것, 일명 저희가 말하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등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하고 평가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도 점검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을 가지고 조치 여부를 점검하시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컨설팅에서는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였고 이를 이행하시면 모두 중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배부드리는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의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행 점검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모두 매뉴얼에 반영하였고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규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법인 또는 기관에도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도 양벌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가중처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에는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됨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제1호 판결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원청 법인에도 양벌 규정으로 벌금 3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시면 고양시 일산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하도급 노동자가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작업 중 5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판결 내용을 보시면 원청 사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선고되었고요. 이어서 원청 법인에도 벌금 3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 현장 소장 또는 원청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가시치사 등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첫 번째로 나온 판결로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법정 구속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시면 경남 함안 소재 A사 공장에서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1.2톤의 무게의 방열판이 낙하하여 설비보수 하청업체 소속 60대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 협착하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판결 내용을 보시면 원청 사업주에게 징역 1년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항소에 따라서 항소심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해서 대표이사 징역 1년, 벌금 1억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사점은 사망사고 또는 반복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처벌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간문 노동자 사망사고 1심 판결입니다. 우선 1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간문 전기 보수 공사를 수행하던 태양강건 소속 근로자가 간문 상부에서 추락하여 1명 사망한 사건입니다. 재판 경과를 보시면 인천항만공사장에게 벌금 1억 원 그리고 항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법정 구속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판결된 부분이 있지만 최초 1심에서는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점이 유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점입니다. 주요 시사점을 보시면 간문은 인천항 필수 시설로서 매년 반복적 공사가 이루어지며 인천항만공사에서 작업계획 승인,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지도, 작업 허가 사업 발급 등 안전조치를 해온 점을 들어서 도급인으로 판단한 점입니다. 이어서 저희 수산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형 선박 수협에서 발생한 사고였고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해당 수산업체로 요청한 제출 요청 자료 목록입니다.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목록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인 서류와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안전 및 보건 확보 목표,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라. 두 번째, 위험성 평가 기획, 실시 보고서 등 조업 중에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출하라. 이어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사항들을 제출하라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서면으로 잘 정리하고 이를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사 종결로 처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용역의 사업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4년 1월 27일 대비해서 연근의 어업의 각 사업종별 대응이 필요한 점이 가장 저희 용역의 큰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비 미흡으로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는 선의의 어업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선원의 안전보건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용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기존에 50인 이상 적용되던 사업에서 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연근의 어업 사업장 모드로 확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에 대한 부분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뉴얼은 이런 식으로 연근의 어업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조직도 구성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안전 매뉴얼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의 예시 화면입니다. 왼쪽은 조직도 그림이고 오른쪽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 매뉴얼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종사자 의견 제출에 관한 예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안전 매뉴얼은 기본 별지 서식뿐만 아니라 예시를 드림으로써 보시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 내용도 작성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